자, 이번 시간도 전 강좌에 이어서 수학 조정입니다. 수학 조정 중에서 첫 번째 배웠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구획 윤벌법이라 해서 면적 배분법이라 했죠. 그래서 면적 배분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단순 구획 윤벌법이 있겠고 비례 구획 윤벌법이다. 그래서 비례 구획 윤벌법은 랑겐이라는 사람이 한 것인데 거기 제청한 것인데 거기는 다른 말로 쓰면 제적 배분법 또는 제적 평분법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이번에서는 그 평분법을 갖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평분법이라는 것은 윤벌기를 몇 개의 분기로 나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분법 봅시다. 이 평분법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윤벌기를 갖다가 나눈 거죠. 몇 개로 나눴어요? 몇 개의 분기로 나눈 거다. 그러면 각 분기의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또 거기서 벌채하다 보면 그 부피가 있겠죠. 그렇죠? 제적. 그래서 이거는 특히 각 분기마다를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 분기로 나누면 각 분기마다 나타나는 면적이나 거기서 나타난 제적이 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을 면적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평분법. 면적 평분법. 또 제적에 갖게 하는 것은 제적 평분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면적 평분법에 대한 그 장단점을 갖다 보게 되는데, 자, 이 면적 평분법은 어떤 순서로서 행하는 거냐? 그 순서를 갖다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를 갖다가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첫째, 살림을 작업급별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나누고 또 각 작업급을 윤벌기로 윤벌기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작업급에 따라서 윤벌기에 따라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살림의 작업급을 나누고 그 작업급에 따라서 윤벌기를 정하고 그 윤벌기를 10년 기간의 윤벌기로 나누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윤벌기가 50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분기가 몇 개가 되는 거죠? 10년으로 나누니까 5개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살림의 적당한 크기의 인반을 나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인반은 앞으로 인분 배치를 고려해서 나누되 너무 크지 않게 한다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인목의 연령과 앞으로의 인분 배치를 고려할 때 인반의 수학 분기를 정해야 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 다음 각 분기에 살림 면적이 같도록 구분된 살림의 소속 분기를 조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디를 기점이야? 제1분기의 소속 인반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의 제적과 또 분기 중앙까지 생장량을 계산해서 수확량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제2기 때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제2기 수확량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기 수확량은 10년마다 수확량을 예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수확량을 정할 때는 1분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인반을 대상으로 한다.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면적, 그 평분법에 대한 것으로서 순위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 다음, 제적 평균법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각 분기의 제적이 같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행 순서도 똑같이 어디랑 같아요? 평균법이니까 같은 것 같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살림의 작업급을 나누고 작업급의 윤벌기를 정하고 그 윤벌기를 10년간의 분기로 나눈다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점, 각 순서든 실행 순서는 같지만 다른 점은 인반과 소반의 우리가 분거를 정할 때 인목의 연형을 위주로 결정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인목의 연형 위주. 인목의 연형 위주로 결정돼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 수확량을 갖게 하되 면적이 같은 게 아니라 뭐를 갖다가 갖도록 하고 있어요? 제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뭐 하는 경우 있어요? 절충하는 것이 있겠죠. 절충. 그래서 절충 평분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법정 축적법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법정 축적법. 그럼 이건 정상 축적이 있겠고 현실 축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생산량. 자, 이걸 조사할 때는 뭐를 갖다 놓냐? 우리가 법정 축적. 그렇죠? 있겠고. 그러면 이 법정 축적이라는 것은 따지면 이걸 정할 때는, 현실에 있는, 소위 우리가 쓸 때 현실림의 축적과 생산량을 조사하고 정상적인 축적, 이걸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표준 벌채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봤을 때 정상적 축적. 이거와 또, 현실림의 축적. 또 여기에 생장량. 이걸 갖다가 조사를 통해서, 이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연평균, 그러니까 연간 표준 벌채량을 결정하는 거죠. 을 결정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림의 축적이 점차 정상적인 축적으로 되도록 하는 방법인데, 되게 이 현실림 자체가 정상적 축적으로 되도록 하는 것인데, 되게 현실림이 정상 축적을 갖지 못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현상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림의 연간 벌채량의 기준을 연간 생장량에 두고, 그러니까 벌채량의 기준을 갖다 어디다 두느냐? 벌채량을 연간 생장량에다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실림과 그 정상적인 축적과의 차이에 의해서 조절하는 방법이다. 그 우리가 계산을 갖다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연간 표준, 그 벌채량, YA, 그러면 연간 표준 벌채량은 연간 표준 벌채량, 그걸 갖다 YA로 표시합시다. 이것은 IA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뭐냐? 지금 현실 연간 그 생장량, 현실 연간 생장량 플러스 요거는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A라고 하는 그 정리기, 즉 벌령기와 같겠죠. 자, A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안에 정리기, 뭐라 그래? 다른 말 쓰면 갱정기. 대개 이제 20년에서 30년 또는 벌령기를 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그렇습니다. 이 VA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축적. 이거는 현실 축적. 마이너스. 자, VN 그랬으면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 축적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상 축적. 그래서 벌령기를 가질 때 축적의 합계의 2분의 1. 그래서 정상 축적. 뺀 거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 축적을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장량 할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장량 할인법은 현실 축적이 정상 축적에 비해 적을 때 쓰는 거죠, 이거는요. 자, 이 위에 거 봤을 때 얘는
현실 축적이 정상 축적보다 적을 때 쓰는 것이 생산량 할인법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축적이 적을 때 1년 동안 생장량 중에서 일부만 벌채하고 나머지 그 임목 축적을 조성하게 남겨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생장량 할인법은 어디에서 적용하나 이것만 알았어요. 국유림에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한다? 국유림에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생장량 그 할인법에서 국유림에 적용하는 거 보니까 되게 연간 벌채량을 갖다가 YA라고 본다면 연간 벌채량을 YA로 본다면 YA는 현실 축적 VA 곱하기 0.0P 곱하기 할인율이죠. 자, 그럼 여기 보면 왜 여기 0.0P라고 그랬느냐? 이것이 뭘 갖다 기준점을 하기 때문에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위 우리가 쓸 때, 그 나타나는 성장률. 이것이 나타난, 우리가 생장률이겠죠. 그럼 생장률이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니까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5%다 그러면 0.05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인분경제법이 있다. 볼 수 있어요. 인분경제법. 그 여하튼, 인분경제법은 각 인분을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산림 구성하고 인분을 가장 경제적으로 벌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 전체가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경영할 수 있는 수확을 조절한 방법으로서 여기는 모두 배기 작업을 적용할 수 있고, 알겠죠? 이건 모두 배기 작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분경제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분경제법은 모두 배기 작업에 적합하고요. 이것은 특히 잘 아실 수 있는 것은 가장 인분마다 경제적인 걸 갖다 나타나는 것으로서 여기에 실행 순서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실행 순서가 시험 문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재 가지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작업급을 편성한다. 어디나 작업급 편성은 산림의 작업급 편성은 면적 뭐 있어요? 평분법에서는 마찬가지로 작업급 선정하고. 두 번째, 여기는 인반을 임항에 따라서 그 산림숲 현황에 따라서 임항에 따라서 소반을 구성하고 구분하고 뭐를 구분한다? 소반을 구분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거기에서 벌채 순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벌기의 토지 기망가 앞에서 이제 토지 기망가 배웠었죠. 자, 그래서 토지 기망가 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토지의 순수입 최대 벌기령 있죠? 벌기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기망가가 가장 큰 토지의 최대 수입, 토지의 순수입이겠죠? 순수입이 최대 벌기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고. 앞으로 제1사업기 1년 벌채의 인분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 제1사업기, 즉 10년의 벌채 인분의 기준은 첫째, 임도. 우리가 나무를 길러서 자라서 운반하는 길을 갖다가 운제로 같은 임도, 방아선 설치에 사업상 필요한 벌채 인분. 그렇죠? 자, 산불 방지를 위해서 나타나는 선. 그 다음에 성숙기, 윤벌기에 도달한 인분. 그 다음, 벌채 순서를 조절하기 위해서 희생적 벌채를 해야 될 인분. 이것도 고려해야 되겠고. 다음 성숙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나 벌채 순상 속히 벌채할 인분 또 벌채 예정 인분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하는 보속 수확을 하기 위해서 계산된 면적보다 너무 크거나 작으면 역시 조절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선정된 인분 생장량을 계산하고 제1기 사업의 벌채량 수확량을 결정해서 모두 배기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보시면 이 인분경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 경영기간 초의 축적과
경영기간 말에 축적을 측정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벌채에 이용하였거나 고사된 임목 재적을 측정해서 그 경영기간의 생장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법은 우리가 그 기간에 대해서 주어진다면 조사법은 어떻게 가져갈 거냐. I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있냐면 기간 생장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기간 생장량. 자, 기간 생장량은 V2 마이너스 V1 플러스 N 그래놨죠. 자, N. 자, 여기서 V2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기간 말기 축적. 말기 축적이면 얘는 기간 초기 축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기간 초기 축적했다가 왜 플러스 하느냐?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중에서 고사된, 즉 벌채하고 이용된 그 기간 중에 고사나 벌채로서 이용된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플러스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간 뭐라 볼 수 있어요? 그 생장량이다. 그래서 생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조사법이라고 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기간 생장량이 I가 그 기간 동안 벌채에 이용되었거나 고사된 그것이 또 고사된 N 값 있잖아요. 그죠? N보다 크거나 작음에 따라서 산림의 축적이 증가나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산림 축적이 증가나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법은 대개 그 산림의 축적을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과 그 경비가 소요되죠. 그래서 이건 집약적 산림을 경영하는데 적용한다. 볼 수 있어요. 이건 집약. 것이 조사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 6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의 뭐를 갖다 배우면 수학 조정을 갖다가 배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학과 수학표를 갖다가 아셔야 되겠죠. 이제 그렇다면 이런 방법에 따라서 수학과 수학표를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산림의 수학이란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첫째, 수학기다. 수학이란 말 자체가 뭐냐 이겠죠. 산림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그 모든 재화의 수량을 얘기하는 거죠. 산림에서 모든 재화의 그 수량을 갖다가 산림수학이라는 거예요. 그 이 산림수학은 어떻게 구분되느냐? 두 가지가 있죠. 물질적 수학이 있겠고 또 우리가 물질이 있다면 화폐적 수학이 있잖아요. 물질적 수학과 화폐적 수학으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질적 수학은요.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물질 수학이 있겠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산물. 그래서 주산물에 대한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산물에 대한 것이 있죠. 자, 잇목을 생산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버섯이라든가 또 우리가 어떤 종자에 의한 것으로서 나타나는 열매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 이런 부산물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주산물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벌수학과 간벌수학. 주벌과 간벌수학 이게 있겠죠. 그럼 화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조수학이 있겠고 그렇죠? 조수학. 그 다음에 순수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산림수학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다시 세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 따라서 제일 먼저 수학을 갖다 앞에서 얘기했죠. 수학을 갖다 뭐 해야 된다?
조절해야 된다. 그 조절하는 방법적 측면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조절한다 했을 때는 수학 규정, 수학 통제, 수학 예정, 또 수학 조정, 수학 계계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바로 뭐냐? 조절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일정 기간 경영 대상이 되는 산림에 대해서 수확량을 예측하고 그 내용이 경영 내용이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을 뭐라 볼 수 있어요? 바로 수학 조정, 조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절, 수학 조절. 자, 그래서 이건 수학 조정이라고도 하고 또 수학 조절이라고 하고 수학 계획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씁니다. 쓰는데 일정 기간 동안 경영 대상이 되는 산림에서 수확량을 예측하고 경영 목적대로 잘 부합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수학 조정 또는 조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면적 조절법이 있겠고요. 면적 조절법이 있겠고 재적 조절법이 있다. 그래서 면적이라는 것은 수학 조절 기준이 면적에 두는 거고 기준을 그다음 여기 재적에 두는 것은 재적 조절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적에 두는 것은요. 대개 개벌이라든가 전체라든가 아니면 외림 그래서 이 외림 작업에 응용합니다. 그러면 개벌 작업이나 외림 작업, 화력수 같은 걸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재의 목적을 쓸 때 쓰는 거 개벌 모두 배기 쓰는 거고 재적 조절법은 어느 때 쓰는 거냐? 되게 재적을 기천하니까 택벌 작업, 골라배기, 알겠죠? 이런 형태에서 쓰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두 번째는 수학표라는 것이 있겠죠? 자, 수학이 있다면 이제 수학표. 수학표를 갖다가 개념이 바로 뭐냐? 이거는 표준지 조사 자료에 의해서 단위 면적당 인목의 평균 직경, 평균 나무의 높이, 수고, 또 그 주수 또는 흉고의 흉고 가슴 높이 우리가 1.2m 지점한다 그랬죠. 거기에 단면적 재적 등을 표시한 것을 수학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개 수학표, 그래서 표준지 조사 자료에 의해서 이 표준지 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단위 면적당의 인목에 대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흉고라든가 아니면 평균 직경이라든가 또는 그 재적 이걸 표시한 걸 수학표란다. 이건 뭐로다 나누냐? 두 가지로다가 볼 수가 있어요. 수종별로 할 수 있겠고 지위별로 작성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수종별, 지위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 수학표의 종류를 갖다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면 수학표의 종류가 있습니다.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일반적 수학표가 있다면 그 지방적 수학표가 있겠고 또 재적 수학표와 금원 수학표가 있겠고 독립형 수학표가 있다면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의 숲이 있다면 일형림 수학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또 뭐가 있냐면 정상 수학표가 있다면 현실 수학표가 있겠죠. 정상 수학표가 있다면 현실에 대해서 수학표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상 수학표라는 것은 충분한 인목도를 가지고 있고 천연님의 그 수집된 자료에 의해서 작성한 수학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상 수학표. 그다음에 현실 수학표라는 건
현실림의, 즉 현실림의 평균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을 현실 수학표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학표는 이렇게 나누지만 이 수학표의 용도가 뭐냐?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용도는, 수학표의 용도는 몇 가지 쓰느냐? 첫째는 장래의 생장량과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죠. 장래의 생장량과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죠? 판정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경영 성과를 갖다가 판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경영 기술의 지침이 될 수 있겠죠. 경영기술의 지침이 된다. 네 번째는 육림보육의 뭐가 됐어요? 지침이 된다. 나무를 기르는 육림보육의 지침이 된다. 육림보육 지침.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위의 판정. 지위를 판정하는. 그러니까 산림수학표가 쓸 수 있는 용도는 이런 용도로 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산림수학표의 성질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걸 갖다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적과 연형을 비교한 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수학표의 성질을 보면 연형과 지위가 각각 상이한 여러 정산림을 설치한 표준지를 단 1회씩 측정해서 그 수치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분의 실제 발달 과정이 나와 있지는 않다는 이러한 단점도 있어요. 자, 두 번째, 인분을 갖다가 보면 A와 B를 갖다 비교해 가지고 A의 인분과 B의 인분을 갖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상이하거나 측정 시점이, 알겠죠? 시점에 되면 인분 제적이 거의 같아야 같아지죠. 그래서 대개 이제 B의 시점 같은 경우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 B의 시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제적이 유사하죠. 그래서 두 인분의 수학표를 만들기 위한 표준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학을 위한 표준지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 된다. 자, 이쪽을 갖다가 위로 갔을 걸 제적이라고, 제적의 크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우측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연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연형. 자, 그럼 우리 법적 축적에 대해서는요, 일정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법정림. 법이 정한 법정림. 자, 그럼 여긴 두 가지 형태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뭐든지 A 인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언제든지 올라가서. 이건 이제 A 인분. 자, A 인분에 대해서. 그 다음 또 B 인분 같은 연형이 다르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르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떤 일정한 뭐 리듬이 있겠지만 이건 빨간 거는 B 인분. 그러면 여기서 얘가 같아지는 지점. 그렇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같아지는 점.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뭐가 나타나요? 이건 제적이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유사하니까 이때 이 두 인분의 수학표를 만들기 위한 여기 때 표준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표준지를 설정하는 거다. 그래서 수학표의 응용상 주의할 것은 뭐가 있어요? 인분의 상태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인분의 지위 또 살림의 토양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정상림이라 판단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상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수학과 또 수학표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수학 다음에 뭐 했었죠? 우리가 조림이란 말 썼잖아요. 그래서 조림이라는 것. 자, 이제 보도록 해봅시다. 자, 조림하면 조림객이 있고, 조림객. 또 산림시설객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림객 방법이 나오죠. 그럼 이 조림객 방법은 우리가 산림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 경영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산림 경영계획 기간. 그래서 산림 경영계획 기간. 우리 교재는 영림 계획이라고 나왔죠. 산림 경영계획 기간. 종전에는 이건 영림계획이라 했으니까 차이가 이거요. 산림경영계획 기간은 보통 얼마나 했더냐 5년에서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년 단위라고 했죠? 앞에서 이미 배웠죠? 10년을 기점으로 한다. 이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이 10년 기간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 조림계획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이제 조림계획 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예정안을 작성하고 조림계획안을 작성해야 돼요. 다음에 조림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조림계획안이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 면적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거? 조림 면적. 그래서 기간에 실시할 조림 면적을 이 산림경영계획 작성할 때 그 안에 이미 벌채 적지 또 미인목지 또 이런 수학 벌채지 이런 걸 합계해서 나타내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림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조림 계획서 작성. 그럼 조림 계획서에서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조림 면적, 그렇죠? 또 보식할 면적, 수종, 또 묘목, 수, 또 식재, 시기, 장소 이런 걸 상세히 기록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분의 무육, 무육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밑깎기, 덩굴치기, 또 제식, 가지치기, 간벌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어디다 기입해야 되느냐? 조림 벌채 계획부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림 벌채 계획부에 갖다가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조림 계획에 대해서 가져간다면 이제 조림과 무육 표준표가 있습니다. 무육이란 말은 분명히 배웠죠. 무육이란 말은 밑깎기, 덩굴치기, 재벌, 가지치기, 간벌 이런 걸 무육이라 하죠. 거기에 표준표가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조림 계획에서 이 계획 안에 이 조림에 대한 무육 또 이런 걸 표준표를 작성해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때 조림 표준표는 수종, 작업종에 따라서 종묘의 규격, 공급 방법, 또 식재 방법, 시기, 보식, 시기, 정도, 무육, 종료, 시기 횟수 이걸 구체적으로 넣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표가 우리 교재에 있죠? 자, 보면 한번 봐봅시다. 첫째 보면 종별 항목이 있고 수종이 있고 실행 연도가 있다면 실행 횟수가 있겠고 헥타르당 식재 그루수 그 다음에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갱신 보식을 하겠다. 그럼 갱신 보식이라는 것은 식재 보식으로서 잣나무 수종인데 벌채 다음에 새로 심은 다음에 1회 1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3,000그루 두 번째는 600헥타르
1헥타르당 그 3,000수와 600수 그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묘목은 몇 년생? 30년생을 갖다가 3년생입니다. 3년생을 새로 심은 나무의 20%, 새로 심은 나무의 20%. 자, 그다음에 이제 무육은 밑깎기, 덩굴치기, 재벌, 가지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잣나무 수종은 이와 같이 몇 해 한다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급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산림시설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산림시설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 이 산림시설 계획은요, 수확, 조림 계획을 수립하면 구체적인 산림 경영 계획 작성이 된 셈이죠. 그렇죠? 그러나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 계획자, 예를 임도를 갖다 설치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안에는 이 산림시설 계획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운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운반에 관한 운반시설. 이때 운반시설은 주로 목재 운반의 시설 계획인데 그 앞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럼 고려사항이 우리 교재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대상 산림의 지역, 면적, 축적, 벌채량, 또 목재 가격 이걸 고려해야 되겠고 지형, 지질, 토양에 대한 공사의 난이도 또 수확, 조림, 관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 나가서 산림 밖에 도로, 산림 바깥에 안에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 도로, 목재시장과 연락관계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자연을 갖다가 보존한다든가 풍치유지라든가 임지황폐,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운반시설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임도 아닙니까? 임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임도는 임산물의 반출이라든가 조림, 보호, 관리 기본적으로서 산림 생산 경제 가치 중에 가장 높은 투자 시설이죠. 임도가 가장 높은 투자 시설이 임도다. 가장 높은 투자 시설이 임도입니다. 그래서 이 임도는요, 설치 유지에 투자가 많기 때문에 보조를 해줘야 되겠죠. 국가나 그 공공단체에서 보조, 융자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임도의 종류는 산림철도도 있겠고, 또 뭐가 있어요? 차도, 또 가공삭도. 삭도라는 건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거죠? 케이블카. 알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카가 아니라 케이블. 알겠죠? 삭도. 자. 이런 경우라든가 우마도, 그렇죠? 소나 마차 끌고 다니는 우마도 등이 있고 그 밖에 저장목, 창고 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신설하고 개량하고 보수해가는 계획을 반드시 설정해야 되겠죠. 임목 시설 계획에는. 두 번째, 이 조림을 하려면 그 나무에 대한 어린 묘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위 종묘의 시설이 있어야 된다. 종묘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 종묘는 생산량과 수급량 또 모표의 그 정비 상황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래서 종묘의 수급과 확보의 결정은 산림 경영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 묘목인가 아니면 구입 묘목인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목의 그 목표 크기가 산림 조림에 대한 방향, 양을 갖다 결정하고 면적, 위치, 그렇죠? 부속 건물, 방품리 이런 가격을 고려해서 종묘시설을 갖춰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구입해서 한다면 종묘시설 갖출 필요는 없겠죠. 사실상 보면. 자, 네, 산림을 보호할 시설. 또 조림계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산림시설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산림의 보호시설 같으면 산불 진화선.
산불을 갖다 진화하는 진화선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걸 갖다 방화선이라고 그랬죠.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다시 바꾼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갖다 신중히 계약하도록 되어 있겠고, 또 산불 감시탑, 산불 감시탑, 또 산불 감시소, 이런 것, 또 가설 전화, 이런 걸 위해서 그 비용까지도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산림을 이용하는 것. 그래서 이 산림 이용 시설인데, 이 산림 이용 시설은 경영자가 임목 상태를 처분할 때 별 문제가 없는지 직접 벌채 가지고 제품으로 처분할 경우에 운반시설, 저장목, 간이, 제재소, 목공소, 제품, 창고 이런 걸 갖다 계획하는 것을 산림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는 이 갖다가 뭐 있어요? 약초라든가 아니면 또 관상수 같은 걸 재배하겠다 하는 것이 속하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국토보안시설. 자, 국토보안시설이라는 것은 산림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겠죠. 산림은 댐의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치산치수라고 치산, 산을 잘 다스려야 되겠죠. 물도 잘 다스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치산설비, 신설, 보수, 사방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겠고, 여섯 번째는 그 보건휴양시설. 그래서 이 보건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휴양시설은 요새 캠핑장, 캠프장이라고 많이 그러죠. 이런 거 안내판 또는 이런 거 신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총괄해서 이제 산림시설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야 되고, 그 산림시설 계획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임도. 그 다음, 거기서 결정할 때 크기 같은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제성에 대한 상승을 할 때 종묘 시설,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는 이제 영림 계획의 총괄이라고 써 있는데 산림 경영 계획의 총괄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